우리 대한민국한테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면 그 하나님의 보호하사가 그 하나님 이미지하고는 영 그 아저씨가 안 맞긴 한데 수염진한 볼턴이나 트럼프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 것 같은 희망을 가지고 합니다. 다음 이제 진짜 빨리 넘겼어. 뭐 군사적 비핵화의 가능성에 관련된 건데 아까 대부분 이야기를 드렸고 아까 말한 뭐 서울을 위협에 빠뜨리는 꼭 전면전이 아니다는 이야기 북중의 선택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아까 이것도 좀 말씀을 드렸고 다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면에서 뭐 잘 아시겠지만 북핵은 안보 이슈인데 정치적인 접근은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북핵 문제가 막 됐을 때 북한의 핵에 관한 제가 봐서는 뭐 북한에서 했던 좌파들이 퍼뜨린 것이 어느 정도 우리 사회를 지성계를 우리 국민을 지배하는 담론이 됐겠죠. 첫 번째 이런 이야기 중에서 북한은 핵을 개발할 능력이 도저히 없다. 설사 개발하더라도 그것은 미국과 협상용이다. 무기가 아니다. 김대중 부관 자제합니다. 잠깐만요.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의 핵은 북한이 곧 망할 것 같으니까 통일되면 우리 자산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북핵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고 미국하고 북한의 문제고 북한과 국제사회의 문제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문제도 아니고 무기도 안 되고 또 재수가 오면 우리께 된다는데 우리가 뭐하러 막습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다가 2006년도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점점 가시화되자 우리가 핵은 가질 수 없고 미사일을 막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일본하고 똑같은 운명에 처했는데 일본은 대탄도탄 하늘에서 날아오는 위협 중에서 과거에는 비행기 위협이 컸는데 북한의 공군은 허접해서 한미 공군의 위협이 전혀 안 됩니다. 이제 6.25처럼 그러니까 우리 민방위 훈련도 순응설인데요. 적기 내서 북한의 적기가 우리 머리에 폭탄 떨어질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두 대 넘어올까 말까? 북한의 공군기 위협에 피해서 다 헛지랄입니다. 날라온 건 이제 미사일이 날라올 겁니다. 수도권 가까운 데는 장탄포가 날라오고. 이제는 그걸 피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연습을 하고 있죠. 우선 핵미사일. 그럼 핵미사일을 지상에서 오는 미사일을 비행기 맞추는 미사일을 사야 되겠습니까? 미사일을 맞추는 미사일을 사야 되겠습니까? 미사일 맞추는 거 사야 되죠. 일본은 몽땅 그걸 다 샀습니다. 그게 미국산 지상에서 게 팩3고 함정이 달린 게 SM3입니다. 대한민국 그거 사오려고 했는데 그때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걸 지구상에서 그 당시 만들 수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었거든요. 그는 독일산 대탄도탄 능력이 없는 팩2를 사왔습니다. 군의 요구를 정부에서 뿌리치고 논리가 뭐냐? 미국산 미사일을 맞추는 미사일을 사오면 대탄도탄 미사일을 사오면 미국 MD에 가입하는 게 되고 그렇게 되면 중국 자극한다. 미국 MD에 가입한다는 용어도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최초로 창조해낸 말이고 최초 창조해놓고 다른 나라 쓰는 나라도 없습니다. 그런 소리 하는 나라 없습니다. 굳이 하자면 미국과 가장 높은 수준의 MD 형님을 하는 나라인데 그것은 일본, 나토, 이스라엘입니다. 나토는 완전히 우리 기준에 의하면 국가 자존심도 없는 아주 노예 근성만 있는 나라들만 덕질덕질 모인 거죠.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안 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사드 이야기하고 똑같죠? 그래서 우리가 안 산다고 그러니까 야 이거 한국에 안 사니까 우리 미군 기지나 보호해야 되겠다. 군산비행장이 최초로 팩3가 들어오는데 미군계 운동권 아저씨들이 비행장을 꽁꽁 둘러싸고 들어누웠습니다.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편히 되라고 군에서 사고 있고 관찰을 해보니까 이 아저씨들이 피곤한지 2시부터 4시까지 잠자러 갑니다. 그때 싹 들어왔어요. 미군 보고 그때 들어오자니까 내가 왜 이렇게 들어와야 되느냐. 너희 나라 지키기 위해서 왔는데. 그런데 아이고 봐도 좀 이래가지고 뭐 삼겹살도 사주고 폭탄주도 사주고 꼬시고 사정하고 이래서 겨우겨우 들어왔는데 미국 참 보다 이런 경우 처음 본다 하면서 추적추적 들어왔어요. 이게 지금 성적 똑같아요. 이런 대자주가 이렇게 반복돼요. 이게 다 이런 겁니다. 제가 이 다음에 나올 우리 사회를 결정적으로 위험에 빠뜨린 담론이 뭔지 아세요? 저는 예상을 이렇게 봅니다. 자, 북한 핵을 소위 폐기
해결하기에는 코스트, 비용, 리스크, 위험 너무 많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북한의 핵은 해결의 문제가 아니고 관리와 억제할 영역이다. 이런 소리가 나올 겁니다. 지금 공공연히 하고 있습니다. 이 소리가 뭐냐면 말은 굉장히 유식하고 현실적이고 먹물든 거 가지고 있는데 뭔 소리냐면 북한의 핵 머리 이고 살겠다는 겁니다. 야, 중국, 러시아 핵이 있어도 다 관리되고 억제되고 하는 건데 북한이 중국하고 다를 게 뭐 있어? 중국, 러시아. 다 같은 동족인데 왜 우리가 뭐 북한이지만 우리 한민족이 짱꼴라나 로스케보다 못할 게 뭐 있냐? 관리될 수 있어. 이런 순간 이고 삽니다. 이고 살다가 미군 떠나면 뭐가 나오죠? 여러분 남한산성 봤죠? 보면 그게 가장 인상 깊은 기준이 이럴 겁니다. 황보가자고 그럴 때. 삶이 아무리 참혹하더라도 죽음보다는 낫다. 어떤 삶이라도 죽음보다 못한 삶은 없다. 항복하는 거죠. 그 두 가지 논리가 북핵 관련 이슈로서 우리 사회를 횡행하는 순간 우리는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런 정치인들의 이런 레토릭에 특히 진보라고 평하는 사람들의 이런 레토릭에 절대 속아서 안 된다. 그 이야기고요. 이제 이거는 평화적 비핵화의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고 아까 말씀드린 충분히 기회가 있다. 군사적 비핵화 가능성을 열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과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우리가 비핵화에 대해서 어떤 경우도 전쟁이 안 된다고 하면 그거 진짜 웃기는 말 아닙니까? 지금까지 한반도에서 전쟁을 북한이 다 일으켰고 도발을 다 했는데 우리 대통령이 어떤 경우에도 안 된다고 그러면 김정은이가 문재인 대통령 말 듣나요? 그러니까 이게 한반도의 모든 위기 원인이 북한인데 갑자기 미국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이 말의 레토릭에 의해서. 그 다음에 트럼프가 생각한 겁니다. 지금 끝까지 내 다리를 잡네? 그 다음에 김정은이 생각합니다. 94년 5월에도 김영삼 대통령이 뒷다리를 잡아서 우리가 살아났지? 야, 그때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핵 능력이 완성이 되고 했는데, 트럼프 저거 공간이 허풍이구나. 한반도에서 한국의 동의 없는 군사력 사용이 실질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니까 연합방위체제를 보면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야 누가 말려줄 때 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막 쐈죠. 장군이. 얼마나 많이 쐈습니까? 완성해버린 거예요. 안심하고. 그런데 연말쯤에서 분위기가 살살살 바뀐 게 있습니다. 뭐냐? 자, 논리적으로 보십시오.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북한의 능력에 대해서는 한미가 합의하에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맞죠? 그런데 대한민국 안전과 관계없는 저 이라크에서 전쟁 나는데 한국 동의를 받을 필요가 미국 대통령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걸프전에 가는데 한국 대통령이 동의받을 일이 뭐 있냐고. 한반도에서 군사력을 사용할 때 한미동맹이 한국 대 50대 50의 지분구조로 가지고 상호 합의하에서 하는 거지만은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논리적으로 봅시다. 한국을 위협하는 스커드 노동은 놔두고 미국을 위협하는 화성 12호, 14호를 부시겠다고 들어가면 한국 대통령이 무슨 지분이 있나요? 그걸 깨달은 겁니다. 미국이 그쪽 이야기를 계속 흘린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쫄았습니다. 잘못하면 한국 대통령이 말릴 수 있는 권한 밖의 범위 내에서 미국의 군사력을 사용하고 그 군사력은 주한미군과 관계없는 태평양사 전력이나 미 전략사의 전력들이 들어올 수도 있겠구나.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평화를 갈구하고자 하는 그 진정성, 그 애타는 마음은 이해되는데 진짜 평화를 원하면 전쟁 안 하겠다. 어떤 경우도 전쟁 안 하겠다면 전쟁 납니다. 상대방한테 나 전쟁 싫어하고 너하고 싸우기 싫다. 나는 평화로운 사람이고 좋게 말로 하고 싶다. 그런데 네가 우리 딸을 건드리든지 우리 집에다가 방화를 한다든지 우리 건드리면 그때는 할 수 없다. 네 죽여버리겠다. 그래야 그 새끼 안 할 거 아니에요. 이거는 동네 꼬마들도 나오는 이야기를 엉뚱한 이야기를 하니까 미국의 심리적 압박과 평화적으로 비핵화로 가는 길에 방해되는 은행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평화를 원하면 군사적 비핵화 가능성을 열어둬야 평화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역설이 작용합니다. 다음 보시고요.
다음. 그 다음 앞에. 이건 금방. 자, 이제 우리가 북한 저는 가장 결정적인 게 붕괴인데, 뭐 노골적으로 이건 뭐 공작적 차원이지만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 이야기 말씀드릴게요. 구소련이 아까 말한 91년 12월 24일 날 붕괴가 됐는데, 이 공산주의 체제가 자체 모순에서 그냥 된 것 같죠. 물론 내부 모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부 모순을 총 한 방 안 쏘고 자유세계에서 이길 수 있도록 그것을 확대시킨 것은 전략입니다. 미국의 소련을 붕괴시킨 위대한 대통령이 3명이 있었는데요. 민주당의 트루만 대통령, 1947년 트루만 닥트린이라고 대소포위 정책을, 그러니까 큰 을개, 그랜드 디자인을 한 분입니다. NSC 60, NSC의 68번째 보고서, 컨테인먼트 팔레시라고 봉쇄 정책을 기초로 한 트루만 닥트린을 만들어요. 발표를 했어요. 이걸 기초로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는데 60년대 중반 이후 되면 미국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하나는 2차 세계대전 전에 다 두들겨 부셔졌던 유럽과 일본의 공장이 새로 가동을 함으로써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이 무너지면서 미국이 무역 적조가 심각해집니다. 그 다음에 한국전은 그대로 괜찮았는데 그 뒤로 남미, 뭐 쿠바, 그 다음에 월남전 막 여기저기 유럽이 제1의 전선인데 주전장에 힘을 못 쓰도록 교묘하게 소련의 소위 간접 전략에 의해서 다른 데서 질퍽거리느라고 헤매고 있었어요. 그래서 돈이 무전장 들어갔어. 특히 월남전에 재정 적자 있는 쪽이죠. 소위 쌍둥이 적자라고 그럽니다. 재정 적자, 무역 적자. 60년대 말 미국이 굉장히 위기에 도달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월남을 부린 게 참 뭐 괘씸하지만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현명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닉슨이 69년도에 대통령이 되면서 닉슨 닥트린. 닉슨 닥트린이 뭐냐? 아시아의 손으로. 그럼 아시아 손에 떼주고 미국은 어디 가겠다는 소리입니까? 닉장 메고 유럽으로 가겠다는 소리입니다. 주전투에서, 결정적인 전투에서 소련과 근본일체의 한판 승부를 벌여야 되는데 이게 주변부에서 붙잡혀서 내가 정신이 없다. 그럼 여기서 발을 빼려면 내버려 둘 수는 없고 대리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끌어들인 것이 중국입니다. 핑퐁이요. 중국을 딱 박아놓고 떠난 거예요. 크게 그 당시 이번에 그걸 보면요. 소련이 가운데 있고 둘러싸고 있는 지역이 유럽, 중동, 아시아입니다. 여기는 중국을 통해서 막아놓고 유럽으로 갔습니다. 중동은 어떤 문제냐면 중동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지역이에요. 하나는 수에즈 운하,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걸프만 지역, 석유가 나는 석유 산지입니다. 그런데 1980년 이전에는, 그러니까 78년, 이란의 혁명 나기 이전에는 여기 이란이 있었죠, 사우디 있었죠, 걸프만 지역에는 친미 국가들이 쭉 둘러싸고 있으니까 별 문제 없었어요. 문제는 전부터 수에즈 지역에 여기서 그거 됐어요. 그래서 수에즈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야무지고 똑똑한 깡다구 좋은 꼬마가 하나 있어서 걔를 대리자로 내서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78년도 이란에서 원리주의 혁명이 펑 때렸으면서 이게 친미 반소 경향을 가지네. 걸프 전환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가던 차에 동장 잘 정리하고 이제 한참 유럽 가서 이제 소련 손 좀 보려고 하고 있는 사이에 이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안 되겠다. 수에즈 지역 안정시키자. 야, 이스라엘, 너 일로 와. 네가 그동안 애터지게 모은 거 다 토해내 임마. 시나이 반도 골란군 다 반납하고 캠프 데이비드 안정해놓고 여기에는 유럽 갔다 온 10년 동안 누구로 관리시켰냐면 후세인이라고 하는 무지막지한 그 이라크 대통령을 통해서 관리했습니다. 유시간 말로는 EJ, 오랑캐로 오랑캐 한다는 이양제양, 양아치는 양아치로 막았죠. 그리고 소련 망해서 중동으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양아치한테 시비를 걸고 야, 너희가 왜 그 인권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해. 그러니까 후세인이 얼마나 열받겠어요. 지 없는 사이에 이란 양아치를 지가 몸으로 막아줬는데 시비를 거니까. 그게 중동이죠. 그러니까 중동도 냉전이 붕괴되고 난 뒤는 대리자를 못 세우니까 미국이 직접 두 분 가가지고 걸프날 방을 정리한 거고 싹 정리한 겁니다. 자, 어쨌든 그런 기초를 마련해서 유럽에 집중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고 중국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대소 전략 균형을 한 방에 신의 한수를 한 것이 닉슨 대통령. 세 번째,
이것을 완결판을 지은 끝장을 본 끝장판, 끝판을 보인 끝판왕이 누구냐 하면 레이건 대통령입니다. 네 가지 수단을 씁니다. 첫 번째, 외교적 수단. 자유세계를 단결시킵니다.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이 집권 과정에서는 좀 찜찜했지만 다 받아준 거예요. 야, 그런 것도 나중에 묻고 우리 편들 다 모여 단결시킵니다. 두 번째, 인텔리전스, 정보 심리지 홍보전을 씁니다. 소련을 악의 제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서방을 놓더니 막 공격해요. 그러니까 브레즈네프가 야, 나 그렇게 나쁜 놈 아니야. 나 알고 보면 괜찮은 애야. 이러면서 이제 나쁜 짓을 더 이상 못하고 솔제니치는 풀어주니까 이 아저씨가 나가서 온 동네방네 소련은 개판이야 떠들죠. 그 다음에 바이엔사 독립, 폴란드 자유노조 막 해주는데 탄압을 못합니다. 하도 뭐 서방으로서 난리 치니까 자기가 좀 괜찮은 사람이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원래 양아치는 양아치 노릇을 해야 되는데 양아치가 갑자기 신상 노릇을 하려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죠. 그죠? 어쨌든 그리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군사적으로 SDI, 날라온 핵미사일을 우주에서 레이저 가지고 맞추겠다고 거창하게 발표합니다. 지금까지 안 됐습니다. 그거. 될 가능성도 많잖아요. 제가 보니까 뻥이야, 뻥. 그러니까 소련에 핵 가닥 넘어서 지도 개발한다고 허부작됐어요. 결정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경제. 그러니까 유가가 73년도 4차 중정이 나서 1차 오일쇼크 나기 전에는 1배럴에 1달러 안 했어요. 오일쇼크 나서 3, 4달러까지 올랐습니다. 78년도에 2차 오일쇼크가 나니까 80년대에 36달러. 지금 유가가 60달러 아닙니까? 2016년에는 20달러까지 내려갔어요. 36달러가 얼마나 비싼 거야. 불과 7년 전에 비해서 50배가 올랐는데 78년은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르는데 그래서 50대 이게 막 우리가 서울의 봄 이럴 때 왜 전두환 정권이 어쩌고저쩌고 해도 국민이 그때 상일이냐면 너무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 20% 성장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마지막에 중화공업 중점 투자해놨던 것은 돈 벌기도 전에 싸그리 다 날아갈 판인데 나라가 거들날 판인데 그런 위기였어요. 소련은 어떻게 했습니까? GDP 70%로 지금도 그렇지만 석유와 가스로 사는 나라인데 녹아났죠. 70년대 중반부터 소련이 녹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아프간도 들어가고 국민들한테 빵 하나 주는 거 5개씩 주고 흥청망청 썼죠. 레이건이 봤습니다. 저 기름값 떨어뜨려야 되겠다. 그래야 서방도 우선 경제개발이 되고 떡봉개면 진짜 누구 껌 먹고 알 먹고 둥기 쪄서 뭐 불 쬐고 뼈추려 박제한다고 지금 완전히 소련도 날리고 우리도 살고 유가 하락. 그래서 유가는 달러고 이 반대로 움직이거든요. 그게 강달러 정책, 사우디 쿠웨이트 정산 이런 걸 택하고 그 다음에 결정적인 포인트가 뭐냐면 70대 중반에 그때까지는 모든 기름은 85년 전까지는 지상에서 났습니다. 70대 중반에 해상 유전 가능성이 발견이 됐어요. 이게 북해산 브렌트유입니다. 근데 돈이 없어 개발을 못하던 것을 펀딩을 해서 골드만삭스, 시티그룹 다 개입을 해서 영국 석유회사 로얄 더치셀한테 북해산 브렌트유를 지원을 해줘서 85년도에 기름이 터집니다. 기름이 터지는 올스탄 정보를 84년 알고 재무부에서 시작돼서 전 헤지 펀드들을 불러서 유가 하락에 배팅을 시킵니다. 85년도까지 1배럴에 35달러 하던 것이 86년에 놀랍게도 1배럴에 10달러로 떨어집니다. 2000년까지 갑니다. 이게 우리가 50 중후반기에 맞았던 3제 호황의 가장 큰 겁니다. 그러면서 금리를 내려버립니다. 그때부터 골디락스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91년에 공산권이 열리면서 우리가 뭐 데모하고 난리 버거지를 쳐도 나라가 왜 그 비용을 충당할 만큼 어마어마한 시장이 개척되고 저금리에다 저유가 세상이 열려서 대한민국이 박정희 대통령 때 깔아놓고 82년도 전두환 정부가 구조조정했던 중후장대 산업이 효자 산업으로서 대한민국을 이만큼 키운 겁니다. 그게 그때 온 거예요. 그래서 소련이 88년도에 그 낌새를 알고 고르바초프가 글라노스 페스트로이카를 했는데 늦었죠. 89년도 파산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왜냐하면 국민들 민심 얻으려고 구조조정을 안 하고 모순을 감춘 채 돈을 풀어서 했던 걸 갑자기 못 줄입니다. 여러분들 빵 한 10개 줘놓고 갑자기 2개로 못 줄입니다. 계속 줬죠. 한 2년이 있으니까 그동안 벌어놨던 건 싹 다 날렸어. 88년부터 적자 재정으로 누적되고
89년대 파산지경이 돼서 90년대는 거의 그러니까 그 사이에 동동 뭐 다 통일하는데 지약가리를 못해서 헤맨 겁니다. 그리고 91년 12월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이거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충분히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여건보다는 가능성이 없긴 하는데 누가 참 제대로 된 계획만 하면 북한 저거 총 한 방 안 쏘고 날려보낼 수 있습니다. 뭐 그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고 물론 정부에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지 않겠지만 우리끼리라도 그런 길이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만일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비핵화가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비핵화가 실패하면 핵균형의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핵을 가지든지 미국의 핵을 우리 것처럼 사용하든지 우리가 핵을 가지기는 말은 쉬운데 쉽지 않습니다. NPT 탈퇴해야 되고 IAEA 사찰 거부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북한은 할 수 있는데 GDP의 통상이 치자하는 게 56%인데 우리나라는 못합니다. 지금 우리 우국 충중으로 하겠다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계신 분들은 그거 감내할 수 있겠죠. 우리 국민이 하겠습니까? 그 리스크. 그거는 했다가 일주일 이내 꼬리 내릴 것 같아요. 불가능하고 그거보다는 핵무장 하겠다고 공갈치 우리도 벼랑까지 조술해야죠 하면서 미국, 나토와 같은 미국의 핵공유 체제 이게 이렇게 된 겁니다. 나토 핵공유 체제도 그냥 된 게 아니라 53년도에 미국이 전술핵을 유럽에 배치를 하거든요. 근데 나토 국가들은 접근도 못했어요. 그게 똥포를 확 염장을 질린 게 누구냐면 그 유명한 프랑스 드골 대통령입니다. 야, 니네 뭐 핵 갖다 놓은 거 우리는 옆에 가지도 못하게 하잖아. 그리고 니네 파리의 안전을 위해서 뉴욕의 안전을 테이킹할 수 있어? 리스크를 테이킹할 수 있어? 못하지? 그래서 나 나토 탈퇴할 거야. 핵 개발할 거야 해버렸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태리, 스페인, 독일 저 말이 맞는 말이거든. 나도 핵 개발할래. 미국이 큰일 났어요. 나토가 깨질 판이고 핵 도미노일 것 같거든. 그래서 야야야야 하지마. 내 핵 있잖아. 같이 쓰자 그냥. 맞는 건 난데 니네 비행기 달고 떨어뜨려. 그리고 이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미국 대통령하고 나토하고 지도자에서 결정을 하자. 의사결정도 같이 하고. 쓰는 수단은 나토와 달고 타고. 단지 핵 전문 기술이 누출이 있으니까 평소에 그냥 미국 군수지원 비행 군수 관리대대에서 관리해 주는 겁니다. 공유체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미국의 동맹국 중에서 핵을 공유하는 컨텐츠를 내용이 핵을 공유하는 게 유일하게 나토입니다. 그러니까 나토는 소련의 무시무시한 핵위협 하에서도 미국의 핵우산을 믿고 단길에서 버텨서 결국 소련을 붕괴시켰습니다. 만일 한미가 핵공유 협정을 맺기 시작하면 한미로 끝나지 않으리라고 중국 아저씨들이 생각할 겁니다. 조만간 우리 일본도 우리도 노동 이까지 날라온 뒤 들어갈 거죠. 대만이 끼고 필리핀이 끼고 이래버리면 이게 그냥 지금 나토하고 아시아에서 차이가 뭐냐면 나토는 집단 안보 체제고요. 여기는 미국과 양자 간의 동맹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그 모양이 틀리죠. 그죠? 형식이 틀립니다. 내용이 뭐가 틀리냐면 핵공유 협정이 있는 거 없는 거 틀립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도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한다고 했지 한미가 연합작전 범위 내에서 같이 쓰는 것은 핵을 제외한 전력들입니다. 재래식 전력들이 말하는 거죠. 핵이 한미 동맹의 선언적 차원에서 한미 연합작전의 공유와 수단으로 들어오는 순간 이건 나토식 가는 겁니다. 중국이 생각하겠죠. 북한의 핵을 진짜 안 없애면 아니 핵공유 체제가 여기 출발해? 나토 그대로구만.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구소련의 운명이 눈앞에 아른아른거릴 겁니다. 시진핑이 꿈에서 악몽처럼 깨서 막 소리지면서 일어날 거예요. 안 되겠다. 북한 저거 놔둬도 안 되겠다. 죽었죠. 저 협정은 저 자체도 대한민국의 북한의 핵균을 가지는 결정적인 한쪽의 날이 되지만은 저 협정을 시작하는 순간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의 핵을 내려놓게 하는 비핵화의 또 다른 강력한 중국의 인센티브가 되기 때문에 저는 양날의 검이라고 제가 작년에 조선일보에 쓴 적이 있어요. 그랬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그 다음 거는
우리는 핵을 못 가지더라도 제식 능력을 발전시켜서 핵이라고 하는 것이 수십 년 전에 있었던 그다지 고기술 아닙니다. 지금은 MIT 공대 대학원생이 재료만 갖다 주면 다 조립합니다. 우리 서울공대 대학원생도 설계 도면 주면 다 합니다. 그 별 기술 아닙니다. 지금 솔직히. 훨씬 좋은 기술이 된 첨단 무기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어요. 이것들도 나중에 효용이 확인이 되고 여러 사람이 가지게 되면 기존 가진 나라들이 야 이때까지 개발한 우리만 갖고 니들은 같이 마 이렇게 하게 될 겁니다. 소위 MPD 같은 게 나올 거래요. 되기 전에 우리 개발합시다. 그래서 미국한테 저는 그래요. 야 네가 만일 미국이 완전하지 못한 미국을 위협하는 핵을 내려놓게 되면 자 우리 핵 개발한다. 그럼 아니면 핵 공유 협정하고 우리 그럼 핵을 안 갖는 대신 핵에 부근 가는 걸 가져야 될까? 니네들 있는 이스라엘하고만 맨날 협력하고 우리한테는 그때 오지도 못하게 레이저 기술 뭐 기타 이런 것들 전부 다 같이 공동 개발하자. 탁 물고 들어가야 돼요. 어쩌면 10년 후에 특히 이 마지막에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북지대부 제거 능력, 뭐 비철력 이런 무기들 있잖아요. 이 무기의 기반 기술들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나노 기술, 최첨단 ICD 기술, 우주 기술, 복합 소재 기술 등등. 우리가 닉슨 닥트린 이후에 월남 철수가 가시화되고 1.1 사태가 나면서 박정희 대통령은 생각했습니다. 안 되겠다. 경제 개발을 앞들여서 중화학 공부를 중점 투자시키면 육성해야 되겠다. 왜? 우리가 우리 손으로 우리를 지키려면 자주국방을 하려면 방위산업을 육성해야 되는데 방위산업의 기반 기술이 뭐입니까? 중화학공업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먹거리가 됐습니다. 이 기술들을 우리가 북핵을 대응하는 수단으로서 다시 한번 결단하면 다시 한번 한강의 기적을 만들 수 있는 기술들이에요.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그거보다 이거 하면 죽을 것 같아서 여러분 죽을 각오로 하여 말 있지 않습니까? 죽을 각오로 하는 거하고 지금 한 달에 100만 원을 조금 사는데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거하고 인센티브가 틀립니다. 죽기 살기로 하잖아요. 죽기 살기로. 이런 그런 것들이거든요. 여기야말로 진짜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음 넘어가시고 이제 앞에 이게 다음 이게 뭐 뒤로 넘어가시고 저 요것만 간단히 아까 일부 대부분 나왔는데 제가 미중 관계가 하도 사람들이 제가 이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자료는 업데이트한 거고요. 2011년도에 국방부 정책국장 할 때 당시 김관진 장관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2009년도에 리만 사태가 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미국은 망하고 다음은 중국 세계를 하도 떠들고 또 2012년도 대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이야기 떠들어서 제가 그랬어요. 군인들도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장관님한테 그랬어요. 제가 왜냐하면 정책국장이 1년간 사업 계획 끝난 걸 전체를 한 10몇 분 보고합니다. 10분 더 시간을 가지고 요 미중 관계의 현주소가 어딘지 객관적 지표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설명 좀 하겠습니다. 이거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만들었던 PPT를 2012도 넘긴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잠깐 앞으로 잠깐 넘어가실래요? 그 앞으로. 이 세계 최강국이라는 제일 1등 국가는 뭐냐면 앞에 네모난 게 경제력입니다. 자, 경제력을 크게 보면 가장 대표적인 벤치마크 지수가 GDP예요. GDP가 제일 많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가장 싸게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계에서 제일 좋은 물건을 제일 싸게 하면 돈은 저절로 벌리는 거 아닙니까? GDP가 많아지겠죠. 이게 산업 섹터입니다. 산업 섹터가 강해지면 그 다음부터 금융 지배력을 갖겠습니다. 패권, 달러, 기축통화. 그 다음에 가장 군사력이 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건 빠졌는데 국제 질서를 주도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지프 나이 교수가 말한 소프트 파워, 정치, 사회, 문화에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그리고 획기적 전환점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한 7, 8개까지 요소로 미국과 중국이 어디쯤 와 있는가를 보겠습니다. 넘어가십시오. 앞에. 다음. 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걸어온 길은 첫 번째 2차 세계대전 1945년을 기해서
영국으로부터 패권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1870년에 미국하고 영국하고 1천억 달러 GDP가 같아지거든요. 그리고 45년 멸시상부하게 세계 패권 국가가 미국이 될 때 75년이 걸렸습니다. 45년도에 1천억 달러로 1대1이었던 미국, 영국 GDP가 미국이 4.2배가 돼요. 그러니까 잠깐 GDP 넘어다는 것이 아니고 큰 새의 흐름이 있어서 바뀌려면 상당한 물질이 충족돼야 됩니다. 여러분 6.25 때 우리가 9월 달쯤에서 인천 상륙작전하고 반격했습니다. 다부동 전투부터 낙동강이 매우 위중했던 1950년 8월 중순을 기점으로 유엔군하고 북한의 지상 전력이 어떻게 됐을까요? 유엔군이 2배가 많았습니다. 해군 공군은 북한 하나도 없었어요. 전력 비율로 따지면 북한은 5대1, 10대1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방어했나요? 한번 공격하다 방어로 터닝 포인트 하는 때는 터닝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물리적 양이 아니고 운동의 법칙에서 바꾸는 데는 터닝,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터닝 포인트가 있어서 반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2등 하던 애가 갑자기 한 번 시험 잘 봐서 했다가 1등 되는 게 아니고 1등을 앞서는 거 상당히 축적돼야 선생님이 야 네가 1등 해 그러는 그게 4배가 늘. 그러면 이 75년 동안 영국 GDP의 4배가 됐을 때 미국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이 문명의 이기에 최초의 창조물은 미국한테 일어납니다. 전기 있지 않습니까? 에디슨이 발명한 직류전기를 JP 모간이 투자해서 만든 회사가 제너럴 일렉트릭입니다. 테슬라가 만든 교류전기를 웨스팅하우스가 투자해서 만든 게 웨스팅하우스입니다. 전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가 석탄에서 석유로 바뀝니다. 석유의 형 락펠러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과거에 철강이 물론 철기 시대가 또 오래했지만 철은 무기나 제한됐습니다. 정말 온 전신에 철로 뒤덮는 철강을 온 전신에 만드는 것은 카네기가 만들었습니다. 자, 석유를 바꾸는데 석유는 재밌는 거예요. 석탄은 떼어먹을 것인데 석유는 기름으로 뽑고 남는 찌꺼기가 있습니다. 나프타라고 하는. 그게 수백 가지, 수만 가지의 화학 제품을 만듭니다. 지금 우리의 모든 생활품은 철강과 이 나프타가 안 이루어진 게 없어요. PVC 파이프부터 다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기도 다 나프타 해서 화학 제품 들어가 있어요. 듀퐁. 그 다음에 우리가 은행이라고 하는 것이 돈 빌려주고 돈 받고 소위 예금과 대출의 예대 마진을 먹고 사는 커머셜 뱅크 개념이 아니라 투자은행, 인베스트 뱅크 개념을 만들어낸 게 JP 모간입니다. 금융산업을 발전시켰죠. 그 다음에 20세기 들어서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발명하고 물론 19세기 그때 베일이 이런 걸 발명하고요. 하여튼 모든 창조를 미국이 해야 됩니다. 발명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디플레이션 시대라고 일자리도 안 되고 깜깜한데 젊은 사람도 깝깝하죠. 근데 문명의 패러다임이 바뀔 때 깜깜한 새벽과 밤이 옵니다. 아침은 옵니다. 19세기 중엽이 세상이 그랬습니다. 미국은 1861년부터 65년까지 남북전쟁이 있었는데요. 남북전쟁이 끝나고 디플레이션이 옵니다. 새로운 아까 말한 이러한 산업들은 일자리와 산업을 창출하지 못한 발명품에 머무는 순간 머무르고 있고 과거는 이미 사라지기 시작해서 일자리를 못 만난 깜깜한 어둠이 옵니다. 그게 19세기 말의 디플레이션 시대입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1863년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의 보호전쟁, 1870년 프로이센과 프랑스의 전쟁, 보불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이 끝나고 30년간의 디플레이션이 옵니다. 그런데 유럽은 과거에 머뭅니다. 미국은 위대한 혁신이 일어납니다. 이게 20세기 운명을 바꿉니다. 지금 3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이 덮쳤어요. 지금 뭐가 일자리도 깜깜해요. 이 밤에 누가 미국처럼 준비하면 찬란한 여명을 맞이할 것이요. 옛날에 묶여 있으면 퇴보합니다. 제가 아까 새로운 무기체 이런 것들이 북지도부 타격능력 KMD 이런 것들이 다
찰나란 예명을 내는 기술들이거든요. 어쨌든 그걸 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이요, 그죠? 영국 산업혁명과 함께 생긴 영국의, 그러니까 경제학이라는 학문은 영국의 산업혁명과 같이 시작이 됐고, 그걸 열어서 아담 스미스입니다. 그런데 20세기 초 이런 걸 통해서 미국은 생산성 혁명,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제대로 이런 부를 창출한 것은 산업혁명은 껍데기였다면 생산성 혁명을 거치고 나서 비로소 인류가 이런 풍요를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생산성 혁명은 경영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을 만듭니다. 이게 미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우리가 너보다 내가 잘 만드는 게 아니라 너는 아예 못 만들고 나는 만들 수 있다. 창조의 영역과 이 모방의 영역, 그래서 차이 나는 겁니다. 나만이 창조할 수 있는 물건을 생산성 혁명을 통해서 값싸게 공급하기 시작되니까 미국이 부자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죠. 그 힘을 가지고 44년 7월에 브레튼 우주협정에서 기축통화를 파운드화해서 달러로 바꿉니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 때는 국제연맹, 2차 세계대전이면 국제연합인 것을 미국 주도로 만들어서 전 세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듭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이론적인 태도는 유럽에서 출발했지만 최초로 꽃피우는 것은 제대로 꽃피운 것은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를 투표로 뽑는 나라는 지구상에 처음이었던 나라가 미국 조지 워싱턴입니다. 그 다음에 1, 2차 세계대전이라는 터닝포인트, 그러니까 1등하고 2등이 바뀔 때는 전쟁이 나지 않고 1, 2등이 바뀐 적이 없습니다. 나폴레옹 이전까지 전 세계 1등은 프랑스입니다. 산업혁명 이전 17세기, 18세기 초여까지 프랑스가 영국 GDP의 4배였어요. 그런데 영국이 하여튼 이 야바이 짓을 잘해가지고 대불동맹에 맺어서 아주 나폴레옹을 박살을 내놓고 산업혁명 통해서 확 1등이 됩니다. 프랑스가 2등 됐죠. 그래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데 저 촌동네에서 호엔쫄레는 이제 동프레시안 땅에서 프레시안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프레시안이 한 10등도 못했거든요. 먼저 한 4, 5등 하는 오스트리아를 깨버립니다. 1810년 프랑스까지 깨서 1870년에 독일 황제 대가시가 벨사유 궁전에서 합니다. 그럼 2등이 됐어요. 이 아저씨가 2등으로 만족하고 그냥 살았으면 되는데 1등 영국을 넘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프레시안이 독일이 2등으로 올라올 때까지는 영국은 뭘 했다? 명예로운 고립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2등이 1등한테 엉까기 시작하니까 아이쿵 안 되겠구나. 그래서 명예로운 고립을 버리고 붙습니다. 그게 1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은 간단합니다. 2등이 독일이 2등에 만족하지 않고 1등인 영국한테 엉겨서 일어난 전쟁. 하도 두 분을 치고받고 심각하게 쏘아서 1, 2등 다 깨구락지가 되고 뒤에 있던 미국이 1등이 된 사건이 전쟁입니다. 자, 그런 논리로서 두 번째 봅시다. 아까 말한 소련. 경제력이 50%, 군사력은 미국하고 필적인데 나머지는 뭐 기술, 뭐 생산성 혁명, 뭐 글로벌 센터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말한 4개의 수단에 의해서 유가 하락까지 4가지 수단에서 붕괴시켰습니다. 세 번째, 일본. 경제력으로는 가장 미국한테 근접했습니다. 그런데 군대도 모두 다 약합니다. 그래서 프라자 한방으로 날렸습니다. 자, 이번은 뭡니까? 유럽은 리만 사태를 한 거고요. 리만 사태를 기회로 유럽을 내려앉힌 거고요. 2번은 미국의 안보상 적이었죠. 3번은 안보는 동맹, 경제 라이벌이었습니다. 중국은 안보, 경제 전부 다 미국의 마지막 넘어야 될 선입니다. 저거 한번 꺾고 튀어나오면 팍스 아메리카나는 끝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포에니 전쟁이 로마가 3번을 하거든요. 3차. 1차 포에니 전쟁, 소련. 2차 포에니 기타 뭐 일본 뭐 이런 데부터 동맹 같은데 미국한테 뭐 한때 일본이 일본 땅 다 팔면 미국 땅 50배 산다고 그랬어요. 이런 큰 소리 지내서 손 보는 거 3차가 적입니다. 스키피오가 마지막 카르타고의 숨통을 끊기 위해서 아프리카를 넘어가는 거죠. 저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쟤네는 아빠에 들어가서 잠재력이 크다. 그러니까 빨리 손을 봐야 돼. 일 놀리고요. 자, 넘어가시죠. 요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참고하시면 미국에서 영국으로 올 때가 쭉 제가 중요 사건을 적어 놓은 겁니다. 다음.
소련 해체됐다. 그리고 러시아 반토막. 다음 일본 길을 잃다. 다음 그렇다면 중국은 아까 비교해 본 겁니다. 뭐 아무것도 없어요. 중국은 실체가요. 떼그리 말해서 GDP 좀 된 거 외에는 군사력 10분질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발 저는 요 이야기는 하고 넘어갈게요. 지구상에서요. 좀 배웠다는 모르는 사람 빼놓고 그래도 국제관계 좀 했네. 지식 좀 있네 하는 그룹 중에서 지금이 명청교책이 그러니까 명나라는 중국이고 명나라는 미국이고 청나라는 중국이니 지금 교체기에 있으니 말을 갈아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지구상에서 유일한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정치 지도자입니다. 아무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국 스스로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아니 말을 갈아타야죠. 우리가 언젠가는. 그러면 이런 조건이 좀 되면 가지 말라도 태권은 갑니다. 그때쯤 가도 하나도 안 늦어요. 가지도 않았는데 갈 가능성도 없는데 미리 갈아타가지고 여러분 보십시오. 일본이 미국한테 전쟁하다가 한번 깨졌죠. 경제적으로 한번 엉기다가 깨질 때 누가 득봤습니까? 우리 대박 난 거예요. 일본 상품이 프라다비 때문에 일본 가격이 올라가니까 드디어 우리 중화공업이 팔리기 시작해서 한국이 살았다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미국한테 기사대기 맞을 때 우리가 미국이 제일 돈 많이 일본 돈 털어먹었지만 우리 옆에 붙어 앉아가지고 쏠쏠 찾아놨어. 데미지가. 소련 깨질 때 어떻게 됐어요? 동국군이 확 열렸죠. 대우가 그래서 폴란드 가가지고 뭐 자동차 공장 만들고 난리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팔아먹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미국한테 라이벌이 미국한테 한 방 터질 때 미국 옆에 있었다가 정말 재미 많이 봤어요. 이제는 중국 옆에 중국이 터질 때 재미는 못 볼 망정 이제 같이 터지게 생겼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앞에 있던 우리 선배들이 얼마나 현명하게 해서 대한민국을 키웠는데 지금 중국하고 미국은 게임이 안 됩니다. 중국은 필패입니다. 올 연말쯤 한번 보십시오. 중국이 어떤 꼬라지가 나나. 저는 2010년도부터 이걸 계속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했어요. 배팅 잘해야 돼요. 중국 명청교책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중국만 특별히 했는데요. 전 요거 하나, 정치적 리더십. 넘어가시죠. 다음. 세 가지인데, 정치적 리더십. 모택동이 시황제 된다. 시진핑이 시황제 된다고 그러죠. 모 주석이 된다. 모택동 주석이 된다고 합니다. 모택동 주석이 효과를 발휘할 때는 뭐였어요? 국공내전하고 싸울 때였죠. 그래서 중화인민공화국이 나올 때는 이 사람은 난세에는 참 뛰어난 리더였는데 치세에 접어들자 나라를 완전 거들냈습니다. 인민공사 대약진 운동 실패해서 굶어 죽는 사람이 2, 3천만이 되고요. 그래서 또 문화혁명 뭐 이런 걸 얄궂은 걸 뒤에서 권력 뺏겼는데 유석이한테 뺏겼는데 그것을 자기 마누라 시켜가지고 이상하게 애들 홍위병들이 일으켜가지고 중국을 아주 거들냈습니다. 그래서 참 훌륭한 덩소핑이 그래도 모주석이 건국을 했기 때문에 격하운동을 안 했지. 그래서 덩소핑이 연대하는 원칙이 뭡니까? 우리가 미국 서구처럼 다당제는 못한다. 그건 안 맞다. 공산당 일당 독재를 한다. 대신 공산당 내에서 치열한 경쟁을 합니다. 지금 공산당 상무위원들은 다 지방에서부터 능력을 검증받고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그래서 10년으로 임기를 제한해 놓은 겁니다. 2번 할 수 있습니다. 5년 임기 2번은. 이게 이 덩소핑이 만드는 체제 때문에 중국이 지금까지 잘 나갔는데 모택동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저게 무슨 리더십이야. 그래서 아이고 리더십 참. 그래서 사람이 이렇습니다. 쫙 나가다가 어떤 저항이 걸리고,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좀 뒤에 나오겠지만 어떤 상태냐면 백가쟁명식으로 뭐 민주화 운동도 있고 여기 지금 막 떠들 때거든요. 그럼 사람들 귀찮거든. 야, 저 새끼들 전부 다 저 날려. 그냥 내 말만 듣도록 독재로 만들기 쉬워.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아픔을 겪어야 됩니다. 사춘기에 우리가 고뇌하고 겪어서 성인이 되듯이 그 아픔을 적게 제대로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사춘기의 그 고통을 예민해서 성인이 안 됩니다. 근데 사춘기가 싫어서 사춘기를 없애겠다고 하는 저 리더십 맞을까요?
저는 중국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암울한 리더십이라고 봅니다. 뭐 그렇다고 중국이 말도 안 듣겠지만 제가 중국이 이뻐서 이야기해 줄 생각은 별로 없고요. 여러분들한테 해준 겁니다. 다음. 두 번째. 요 그래프를 나중에 보시면 한국, 중국, 일본은 20년 격차입니다. 일본 뒤를 한국이 경제 성장률부터 올림픽도요. 64년 도쿄올림픽이 20년 88 올림픽 때 또 20년 뒤에 했어요. 한국은 20년 뒤로 따라가고 한국 뒤는 중국이 20년 뒤로 성장률을 다 따라갑니다. 우리 88 올림픽인데 쟤네도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 했잖아요. 그런 것도 비슷해요. 왜 비슷하냐? 첫 번째 뭐 문화적인 전통도 좀 비슷하지만은 먹고 사는 형태가 되게 비슷해. 관광 가지고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석유 팔아서 먹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외국에 물려서 와서 공장 돌려서 물건 팔아서 그 사이에 스프레드, 이게 스프레드를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임가공 형태가 우리 대다수 사는 사람의 삶의 형태와 같습니다. 그러면 비슷한 문화에 같은 형태로 가면 똑같은 욕망과 제한사항을 가진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현상은 되게 비슷한 궤적을 그린다는 것입니다. 다음. 이거는 국가적 차원이고요. 1인당, 우리가 1인당 먹고 사는 이 부가 개인의 의식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중국이 현재 실질 구매력이나 이런 실질 GDP로 볼 때 중국이 우리의 어디쯤이 있냐? 90대 초반입니다. 90대 초반에 우리가 어떤 상황이 벌어진지 아시겠죠? 그냥 삼척기 잘 살아보세요 하고 달리다가 살만하니까 뭐 정치적인 거 이것저것 요구하는 게 많아집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사회가 좀 좌편돼서 안타깝긴 하지만 어쨌든 주사파까지도 우리 사회의 하나의 담론으로 수용했던 이 용해성이 사실은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IT 문명을 만들고 한류를 만들어내는 토양이 되는 겁니다. 이게 다 어느 정도 필요한 거예요. 만약 박정희 대통령이 획일적으로 했으면 우리 IT 문명 안 나옵니다. 우리는 아마 망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그런 식으로 노동지박적인 상품 가지고 팔릴 때가 없거든. 중국하고 베트남하고 경쟁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겪었는데, 자, 그래서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고성장에서 중성장으로 넘어간 게 사춘기다. 중성장에서 저성장으로 넘어간 게 갱년기다. 한 인간이 태어나서 죽어가면서 사춘기와 갱년기를 겪지 않은 인생이라는 게 있나요? 단지 사춘기와 갱년기라고 하는 인생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 때 심신의 건강을 잘 유지를 하고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지, 그걸 넘지 않은 인생은 없습니다. 옵니다. 자, 우리가 중진국으로 들어서는 사춘기 때 80년대 말 90년 초는 정말 홍역을 알았죠. 그 후유증이 지금도 있습니다만은 비교적 그때 넘을 수 있었던 게 뭐냐면 환경이 좋았습니다. 아버지가 사업도 잘 되고 엄마도 잘 있고 뭐 여러 가지 집안 환경이 좋아서 내가 좀 반항을 했지만은 뭐 대학 등록금 대해준 데 이상 없고 유학 자금도 대해줬습니다. 왜? 우리가 동국권이 열려가지고 시장이 확 넓어졌죠. 아까 뭐 앵고 뭐 이런 거 나와가지고 가격 경쟁력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 사회적 갈등 비용을 우리가 경제 성장으로서 갚아낼 비용적인 능력이 생긴 겁니다. 근데 중국은 제일 더러울 때 사춘기가 됐어요. 아버지 엄마가 이혼하고 형님도 깽판 치고 완전히 엉망진창 된 거예요. 왜? 전 세계가 고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이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80년대 말 90년 초 아까 말한 동북거리 해체가 되면서 전 세계 3분의 1 자유시장 질서에 전혀 포함되어 있는 3분의 1 시장이 확 다가왔어요. 확 성장을 했죠. 그 다음에 자본주의 산업 경쟁력이 생산력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오래 10년 해먹다 보니까 가들났어요. 더 이상 공간이 없어. 저 아프리카인데 좀 남았는데 아프리카 같은 나라가 이 유럽이나 아시아처럼 수요를 창출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수요를 자본주의의 막대한 현대 물질의 생산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수요가 90년 말쯤 바닥이 나서 전 세계가 휘청휘청해요. 그럼 어떻게 공간은 늘릴 데 없으면 시간을 땡기기 시작한 거죠. 그게 금융공학이라는 미명하에 미래의 수요를 다시 땡겼던 겁니다.
그게 사달이 난 게 2008년 리만 사태예요. 이제는 인류가 더 이상 고성장을 위해서 시간, 공간 다 썩어가지고 땡길 데도 없어요. 몇 세대분 손잡고까지 다 땡겼었고, 땅덩어리도 지금 뭐 다 땡겼는데, 어디 가서 이제 어느 놈을 꼬셔서 지금 나이키 신발을 팔 겁니까? 다 샀는데. 그걸 더 이상 해서도 안 돼요. 환경 파괴되고 우리가, 지구도 우리만 살고 죽을 겁니까? 수억 년 동안 우리 후손도 살고 다른 생명체도 살아야 되는데, 우리 잠깐 머물러 가다 객인데, 우리가 이걸 다 파괴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런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중국이 맞이한 사춘기는 저성장 때, 저성장이 불가피한 세계에 맞이했고, 그 다음에 우리는 미국이 도와줬잖아요. 제일 센 사람이 두들겨 펴려고, 그러니까 뭐, 동네 조폭이 우리 집을 호시탐탐 노리는 또 이런. 그러니까 중국은 가장 상황이 안 좋을 때 사춘기를 맞아요. 저 사춘기를 잘 넘었으면 좋겠는데 못 넘을 것 같아요.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이건 보시고, 다음. 중국몽 1대1로입니다. 해상 실크로드, 육상 실크로드를 연결해서 중국의 꿈을 키우겠다. 다음. 도전, 인도 태평양. 중국 주변의 국가를 보면 15개 국가가 있거든요. 이 중에서 어영부영, 동맹도 아니고 어영부영 하는 나라가 어디냐면 몽고, 러시아, 북한, 어영부영 친한 나라. 나머지 나라 왼수. 미국, 전 세계 170개국의 미국의 군사기지 주둔. 미국이 강제를 한 것이라 그 나라 대환영. 폴란드 같은 나라는 1년에 한 번씩 미군 한 10,000명이 참가해서 미국 폴란드 훈련을 하는데, 폴란드 대통령이 와서 미국 병사들 10,000명을 다 손을 잡고 갑니다. 미국 군인 10,000명이 오니까 자기 나라 100만 군대 안 만들어도 러시아가 찝쩍이 생각을 못 하거든요. 왜 카자흐스탄, 매년 소연방에 있던 나라가 몽땅 다 미국한테 군사기지, 땅 필요, 공짜, 다 공짜. 오기만 해요. 170국에 20만 원 주문하고 있습니다. 중국 해외 군대 주둔하나요? 여러분, 우리가 가와만 사서 이웃사촌. 아니, 남자가 집에서 맨날 복작복작한데 밖에 나서 큰일 날 수 있습니까? 아니, 온 동네가 저 시끄러운데. 이번 미국 군대하고 전 세계 다른 나라 군대하고 딱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저도 군대 생활을 40년을 했지만, 군인은 나라 지키는 게 핵심입니다. 나라는 뭡니까? 영토, 주권, 국민이 3요소라고 해요. 미국 군대도 나라를 지키는데, 미국 영토 말로만 있고 미국 영토 지킬 필요가 없는 희한한 나라 군대입니다. 미국 군대는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세계에서 나가서 활동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육군이 별로 없어요. 9개 사람밖에 없어요. 예산도 20%밖에 안 씁니다. 미국이 캐나다하고 멕시코 힘이 세서 캐나다하고 멕시코가 미국한테 꼼짝 못하나요? 그러면 저희 뒤에 힘 약한 나라는 왜 그러면 중국하고 사이가 나쁜가? 베트남은? 이게 미국 문화의 위대함입니다. 시온이나 남에서 로마인 이야기에서 나오는 핵심이에요. 미국은,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하는 게 이 봉쇄입니다. 미국은 뭐냐면 국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니 지금 살고 싶으면 살아라 이거야. 그 멕시코가 미국한테 전쟁 깨져가지고 캘리포니아하고 텍사스 다 뺏겼는데 고토 회복 생각도 안 합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가서 살면 저 나라 땅인데. 우리가 이게 불교 다니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옛날에 교종이 그랬다는데 교종에서는 마음을 갈고 닦고 법문을 읽고 열심히 해라 하니까 선종스님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마음은 본시 없는 것인데 닦을 마음이 어딨냐. 국경이 없는 겁니다. 국경을 없애버리니까 지킬 국경이 없는 거죠. 지킬 국경이 없으니까 육군이 필요 없습니다. 해공군을 만들어도 세계에서 나갑니다. 이게 미국. 쟤는 보세요. 온 정내, 온 동네 싸움판을 만들어 놓으니까 카자흐스탄 저런 데 가서 뭘 지킨다고 국경조사를 만들어 놓고 있어요. 튀어놓고
와라 가라 하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쌩 깎고 저런데 왜 나가서 저 땅도 많더만 그 인공처럼 만들고 난리를 칩니까? 그냥 슬슬 사이좋게 했다가 나중에 미국처럼 힘세지면 알아서 형님하고 다 기어 들어올 텐데. 바보예요. 자, 이런 나라고 게임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배팅 똑바로 해라. 유일하게 저는 봐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하나님이 보호하사면 미중 간의 싸움에서 다시 미국이 압솔루트하게 100% 이길 것이고 그 힘이 그래도 대한민국이 빛이 되리다. 제가 너무 뭐 이러다 보면 또 학생들 친미주의 그런 게 아니고 저는 미국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국제에 도덕이 어디 있고 뭐가 어디 있습니까? 살아남는 자가 도덕입니다. 국제. 개인의 삶은 틀려요. 개인은 확실한 정부의 법적 강제력이 있어서 유지가 되지만 국제사회는 비록 유엔이 있다고 하지만 양육강식, 무정부 상태입니다. 힘의 논리가 통합니다. 엉성한 도덕, 감상으로 제 나라 국민 헐벗고 굶주리게 만들고 남의 나라 지배받으면요. 그게 무슨 도덕입니까? 저는 그래서 마지막 말씀 드리는 것이 늘 가슴에 담는 말이 있습니다. 국가안보는 국민의 애국심이라고 하는 뜨거운 가슴과 지도자의 전략이라고 하는 차가운 머리가 결합이 될 때 이루어집니다. 국민의 가슴도 뜨겁고 지도자의 머리도 뜨거우면 불타 죽습니다. 지도자의 머리만큼이나 국민의 가슴이 차가우면 동결이 돼서 나라는 한 발도 안 움직입니다. 냉정과 열정의 조화, 그게 국가안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